자, 오늘 역시 저희들이 특별히 선생님 한 분을 모셨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경험 많고 또 이제 실제 현장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계속 초빙해서 저희들이 강의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특별히 지금 한가람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김현주 선생님을 저희들이 초빙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수학 찾기 문제풀이를 넘어서라는 어떤 토픽으로 학생들과 고민하시고 또 이제 이렇게 수학 교육에 어떤 이바지하신 그런 부분들을 들을 텐데요. 선생님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수학교육 개선위원회 자문위원으로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면 또 좋은 이야기 저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굉장히 제가 설레는데요. 주로 제가 강의를 자주 다니지는 않지만 대상이 주로 선생님, 교사분들이라서 조금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편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 현재 수업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환경과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동의하지도 않으시고 별로 이렇게 참 좋긴 좋은데 우리 교육 환경과는 맞지 않아. 그래서 당신 방법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아직은 우리나라 교육 환경이 어떤지는 잘 모르시죠. 예, 그리고 이제 물론 여러분께서 고등학교를 다 졸업하셨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이기 때문에 이 정도일 거다라는 짐작은 하시지만 실제 학생과 교사로서의 학교에 다니는 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수학 교육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아주 많이 있다고 생각했고요. 올해로 제가 15년 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99년도에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교직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이제 교직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고민했던 것들, 그러니까는 교직 생활 몸 담으면서 부딪혔던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고민했던 것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여러분과 좀 나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60분 정도, 한 50분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요.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간중간에 질문하셔도 되지만 마지막에 정리하셨다가 질문하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처음에 제가 섭외를 받았을 때 창의 인성과 관련된 수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창의 쪽 또는 인성 쪽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제 현장에서의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도전했고 그런 시도들을 해왔지 내 수업이 창의에 맞춰 있다 또는 인성 교육에 맞춰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수학 교육을 좀 바꿔보고 싶다. 변화하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라면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방향이 다르다는 점에서는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긴장하지 않고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학 교육에서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제가 한 15년 정도 이렇게 수학 교육을 하면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절실하게 느끼는 문제는 수학이 평가하고 동일시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평가는 수학 교육을 돕는 수단으로서의 평가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평가를 위한 수학 교육이 되었다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수학 교육이 문제입니다. 오직 목적이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평가를,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성적을 잘 받기 위한 거고요. 교사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수학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학과 평가가 완전히 동일시됐습니다. 조금 교사들 나름대로의 어떤 융통성을 발휘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수학 교육을 펼쳐보려고 해도 그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우리나라 그 교육은 거의 어떤 부분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좌우되냐면, 물론 학교도 있지만 학교의 교사도 힘이 있지만 거의 학부모님의 민원에 의해서 거의 좌우가 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교사 또는 학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육을 펼쳐나가는 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행 아시죠? 선행. 예. 선행, 선생님들, 학생 여러분께서도 선행을 하신 세대죠? 그렇죠. 선행이라는 말을 듣고 대학에 오신 세대일 겁니다, 아마. 예. 이게 선행이 그 교육을 왜곡시킨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지하철을 타다가 그 광고에서 이런 단어를 봤습니다. 혹시 이런 단어 보신 적 있습니까? 재수선행이라는 단어를 봤어요. 선행이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요. 재수선행은 딱 들었을 때 막상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곰곰이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재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그러니까 뭐 3월 달이란다 이럴 때 또는 방학 때 재수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졸업하자마자 바로 재수를 하는 걸 재수선행이라고 학원 쪽에서는 이렇게 문구를 만들어 가지고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행도 문제지만 지금 재수선행이라는 말까지 나온 정도면 이게 선행이 굉장히 말 다 했죠. 그렇죠. 예. 사교육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공교육 현장에 끼치는 영향은 정말 지대적인데요. 그래서 공교육에서도 사교육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좀 없애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과 후 학교입니다. 방과 후 학교. 그러니까 학교 수업이 다 끝난 후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보충 수업, 수학으로 말하면 보충 수업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이 방과 후 학교를 지원함으로써 사교육 쪽으로 흘러가는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막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학교를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가는 중에, 출근 중에 이렇게 거리에 내걸린, 제가 목동이거든요. 학교가 한가람고등학교 목동에 있는데요. 거리에 내걸린 플랜카드를 하나 본 적이 있어요. 거기 어떻게 적혀있냐면요. 방과 후 학교 이거는 공교육을 망치는 교육이다. 그래서 이거 없애야 된다. 이렇게 해서 플랜카드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방과 후 학교는 이거는 공교육이 아니라 공교육 안으로 끌어놓은 사교육에 불과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플랜카드가 적혀 있더라고요. 대단하다. 그래서 아래 단체인가요? 예, 단체에서 이렇게 보통 플랜카드를 걸잖아요. 그래서 단체명을 봤어요. 단체명을 봤더니 한국보습학원장연합회. 효과가 있었죠. 그렇죠. 이게 학원에 지대적인 타격을 줬습니다. 실제로도요. 예. 물론 고액과외를 하는 사람들은 뭐 여전히 고액과외를 하곤 하지만요. 예. 저렴한 비용으로 학원에 다니는 수강생들이 이제 학교로 유입이 되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긴 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사교육이 그냥 사적으로 받는 교육이 아니라 저는 사교육, 말 그대로 사기 교육이다. 이거는 가짜 교육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여러분께서는 배움이 어떤 과정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운다는 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르침, 학생이 배움. 이건 언제 일어나는 걸까요? 배운다, 학생이 배운다라는 그 과정이, 프로세서가 언제 일어날까요? 미리 지식을 주입받은 상태에서 다시 확인하는 그게 배움일까요? 저는 그건 배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학교를 아십니까? 분당에 있는 이후 학교죠. 이후 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각서 비슷한 거를 쓰고 입학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 각서라는 게 사교육을 받지 않겠다라는 각서입니다. 이후 학교에 계시는 수학 선생님, 제가 알고 있는 수학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진짜 그렇지 사교육을 받지 않는데요. 그래서 방과 후까지 남아서 선생님들과 같이 씨름하면서 공부를 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 이후 학교에서 진행되는 수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학생들은 사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배움, 수업이라는 그게 일어날까요? 우리는 언제부터 이런 모습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교사들도 그 수업에서 배움이라는 그 과정을 언제부터는 잊어버렸고 이제 거의 망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후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같이 수업할 때,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할 때 학생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오잖아요. 선생님과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을 알아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감탄사들이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라는 경험이죠. 아하. 그 아하라는 경험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과정. 저는 그거를 배움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현재 선행은 그 현재 공교육에서의 그 아하라는 경험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교육이 이렇게 이렇게 활성화되었고, 활성화라기는 긍정적인 용어니까요. 사교육이 이렇게 팽배해진 또 하나의 이유는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교육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네, 그렇죠.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입시의 좋은 결과는 바로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까지 제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까지 뭐 꿈을 이루는 것들은 나쁜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학부모님들의 그 욕구와 이게 정확히 만납니다. 그러니까는 내 자식을 그러니까 자기가 꿈을 이루겠다 이건 나쁜 게 아닌데요. 학부모하고 이게 그 욕구하고 만나서 내 자식을 조금 더 높은 대학에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고자 하는 그 욕구가 사교육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교육이 학부모의 그 욕구에 편승해가지고 이 학생들이 그 고등학교 시기는 정말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고민들, 그런 생각들이 사실은, 대학 이후에 일어나는 건 좀 그러니까 그렇게 말랑말랑한 그 사고를 대학 이후에서는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인데 그 시기에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무척 고민을 하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입시에 그 선택하기 위해서, 입시의 그 시험 문제를 선택하기 위해서만 기술을 습득하는 데만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게 사교육과 만나게 되어서,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을, 그러니까 그 자기가 투자해서 자기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그 사교육이 뺏어가는 거죠. 예, 제가 어렵게 조금 좀 복잡하게 이야기했지만요. 학생들의 중요한 시간들을 돈으로 바꾸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사교육을요. 선택형 평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선택형 평가의 문제점은 뭘까요? 제가 일정 연수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일정 연수를 몇 번 간 적이 있는데요. 일정 연수를 하면 마지막에 교사들이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를 출제해야 되죠. 근데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일정 연수의 그 평가 문항은 거의 다 선택형입니다. 1, 2, 3, 4. 1, 2, 3, 4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현직에 나가셔서 뭐 수학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선택형 문항을 작성할 때의 한계는 어떤 거냐면요. 선택할 수 있는 것만 문제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선택할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는
그 모든 교육들이 다 선택 1, 2, 3, 4, 5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교육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시험 제도라는 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축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식을 많은 그 사람들이 구입할 수 있는 재화로 만들어 버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평가 제도는 무엇을 용이하게 하냐면요. 뭐가 쉬울까요? 이렇게 선택하는 평가 제도는. 물론 제가 선택하는 평가 제도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죠. 효율성도 있고 빠른 시간 안에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할 수 있는 평가가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합니다. 어떤 문제점들을 야기할까요?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제한된다는 문제점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냐면 쉽습니다. 뭐가 쉬울까요? 평가하는 게 쉽습니다. 예, 평가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물론 수학은 선택형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는 서술형 평가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교들은 논술형 평가까지도 하게 됩니다. 서술형 평가, 논술형 평가 선생님들이 즐겨 기꺼이 하면서 평가 문항을 출제하시고 하실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서술형 평가, 특히 논술형 평가를 문항을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선택형 문항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예, 굉장히 쉽습니다. 예. 또 하나 쉬운 게 있습니다. 또 뭐가 쉬울까요? 가르치는 게 쉽습니다. 예, 가르치는 게 쉽습니다. 예. 서술형, 논술형 수업을 가르치는 게 쉬울까요? 이렇게 하게 하는 수업이 쉬울까요? 예, 선택하게 하는 수업이 쉽습니다. 예. 이거는 교육이 아닙니다. 이거는 교육이 아니라요. 이거는 거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교육 시장에 뛰어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요령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멋지게 포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치 상품처럼 팝니다. 지식을 상품처럼,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면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걸 멈춥니다. 예, 선택하는 것만 하면 되거든요. 생각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고요. 예, 그거를 내가 동의하는 것만 하게 되는 겁니다. 학원을 다 없애야 하겠죠. 그렇죠. 학원을 다 없애야 합니다. 예, 학원을 진짜 다 없애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 문제가요. 제가 예전에는 이 사교육 문제를 교육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려고 매우 노력했습니다. 이거는 가짜 교육이다. 이건 진짜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없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접근을 했는데요.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니까 이게 교육만의 이제 문제는 벗어났습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예, 생존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사교육이 만약에 다 없어지면 내 동료, 내 친척, 내 이웃의 직업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 생존의 문제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학원을 경영하시는데요. 학원 수강생 요즘 불경기 때문에 학원 수강생들이 이제 좀 어렵습니다. 참 이 아이러니컬한 문제인데요. 아이러니한데요. 공교육을 그렇게 살리려고 사교육을 억제시키고 공교육을 살리려고 했지만 제대로 안 됐습니다. 예, 교가부나 교육청 이거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까요? 뭐가 이 사교육 문제를 조금 더 제어하고 완화시킬까요? 예,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 그러니까 가계의 경제 문제가 이 사교육을 이렇게 막 활성화시키지 않고요. 예, 완화시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자기 자녀들의 학원 수강을 줄이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사교육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농담인데요.
정말 없애는 쪽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학원을 아예 없애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대책을 좀 저 나름대로 대책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무조건 없애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대책은 어떨까요? 필요하면 나중에.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하고 대학에 갔는데 수학을 잘 모르겠어요. 예, 교수님 강의를 들어도 내가 미적분의 내용을 전혀 이해 못 하겠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면 되죠? 그때 학원에 가서 수강하면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나중에 대학교 때 어떤 엑셀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고등학교 때 배우진 않죠. 예, 고등학교 배우지 않고 대학교 때 아마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때 혹시 학원에서 배우신 적 있으십니까? 다들 뛰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특히 가가지고 엑셀 같은 거 배우지 않으셨군요.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나중에 필요하면 학원에 가서 그 고등학교 때 결손된 부분을 공부할 수 있게 이런 대책은 어떨까요? 예, 동의하진 않으시는군요. 예, 많이. 예. 그 지식과 사고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한 걸까요? 지식과 사고. 현재 그 수학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이 공교육에서 진행되는 모든 교육이 다 이 지식 중심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예. 그래서 사고하는 것보다는 지식을 누가 많이 선점하느냐, 누가 많이 알고 있느냐, 누가 먼저 아느냐가 그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게 선택형 그 평가 제도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게 더 큰 강조가 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제가 지식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걸 지식을 가르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지식과 사고는 마치 몸과 정신과의 관계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사고도 위험하고요. 사고가 없는 지식도 위험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둘 다 중요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지식보다는 사고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걸 가르칠까요? 그림을 소유하는 것을 가르칠까요? 아니면 그림을 그리는 걸 가르칠까요? 예, 같은 이야기죠. 지식을 소유하는 걸 가르칠까요? 아니면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걸 가르칠까요? 소유뿐만 아니라 지식을 사용하는 방법도 동시에 가르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어떻게 생각하게 만들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식을 그냥 쌓아놓는 것에만 그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학생들에게 그 지식을 사용해서 너희들이 생각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교사가 자극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식과 사고가 균형 잡힌 학생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수학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그 수학 교육은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진 친구들에게는 이러한 능력은 굉장히 버거운 능력이죠. 예. 그리고 긴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수학에 흥미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 긴 시간 동안에 수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생들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요. 그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죠. 요즘은 또 입학사정관 제도라는 제도가 생겨서 학생들의 조금 더 구체적인 학업 과정을 보게 되는데요. 이게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안에 학생들의 그 문제 풀이 능력, 그러니까 수능 점수죠. 수능 점수만 보는 게 아니라 긴 시간 동안에 이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떤 수학적인 사고를 했으며 어떤 수학적인 성장을 했는지를 대학이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점수로만 학생들을 평가하면은요, 이거 굉장히 좀 낭비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교사가 그 학생들에게 투입한 시간들, 노력들이 완전히 무시가 됩니다. 학생들을 오랫동안 관찰한 사람들은
학생들의 그런 능력은 수능 점수만 말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경험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수업 시간에 굉장히 엎드려 자고 수업 시간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생활 태도도 그렇게 성실하지 않은데 시험 점수는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러면 대학교에 보내려고 하잖아요. 그게 뭐 수시건 정시건. 그럼 교사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 학생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만약 그 친구가 수시로 가고자 한다. 그럼 교사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 학생이 맨날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고 수업 시간에 참여한 적이 거의 없었으며 하지만 시험 성적은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절대 이야기 못 합니다. 네, 그 절대 이야기 못 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교사가 굉장히 나쁜 교사가 돼버리죠. 네. 물론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이 학생이 그 3년 동안의 그 수학의 그 과정들은 선생님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과정을 조금 인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이요. 네. 그래서 수학 점수로만 학생들을 판단하지 말고요. 네. 그런 수학 과정들이 인정되는 그런 환경으로 변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교사가 전문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과서대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교사가 굉장한 전문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나라 교과서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 교과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학 교과서 종류가 몇 종류인지 혹시 아십니까? 한 20여 종류가 됩니다. 예. 그거를 이제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교과서가 만들어지거든요. 최근 이제 또, 교육과정이 개정되어서 교과서가 다시 만들어졌고요. 또 이제 올해 정도에 다시 교과서를 선택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럼 교과서를 선택할 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교사들이 학교에 들어오는 교과서를 선택할 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20여 종이나 됩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쉽습니다. 왜 쉬울까요? 만약 그게 다양하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교과서마다 개성이 있고 다양하다면 그게 선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혹시 한솥 도시락에서 도시락을 메뉴를 선택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 메뉴판 앞에서 많이 시간을 끌죠. 예, 이걸 먹을까 아닙니까? 항상 드시는 메뉴가 있으시군요. 예, 예. 저는 처음에 한솥 도시락 가가지고 그 메뉴판 앞에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소비한 적이 있습니다. 예. 교과서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레파토리가 똑같습니다. 문제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냥 단지 숫자만 바뀌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쉽습니다. 31 아이스크림 한 번쯤 드셔보셨죠? 예. 그 31 아이스크림, 왜 31인가요? 31가지 아이스크림이 있어서 31인가요? 진짜 가서 세 보셨습니까? 31가지 아이스크림이 있는지? 안 세 보셨나요? 근데 굳이 31가지 아이스크림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31가지 아이스크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다들 수학 교육 전공이시니까요. 예. 31가지 아이스크림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개의 아이스크림만 있으면 됩니다. 몇 개의 아이스크림만 있으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예, 5개의 아이스크림만 있으면 됩니다. 예, 5 종류의 아이스크림만 있으면 이 31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 맞나요? 조합해내면 됩니다. 2의 5제곱 하면 되죠. 예. 2의 5제곱 하면 31 아이스크림 만들어낼 수 물론 다 선택하지 않으면 그건 아이스크림 안 만들어지니까 그건 하나 빼야 되겠죠. 예. 그래서 31개의 아이스크림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교사의 전문성, 저는 창의성은 어디에 있냐면 이러한 조합의 능력에 창의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조합해내느냐, 그러한 능력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길러질 수 있느냐, 교사가 그러한 조합 능력을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느냐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건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15년 동안 교사의 전문성이라는 게 있다면 과연 어떤 부분에서 교사의 전문성이라는 걸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큰 글씨로 되어 있는 수업 구성 능력, 이걸 저는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사들이 현직에 가서 수업을 만들려고 할 때, 그러니까 수업을 하나 만들려고 할 때 참조하는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참조하는 것들. 당연히 교과서가 있겠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교생 실습 다녀오셨습니까? 네, 수업 한 번쯤 다 해보셨죠? 그때 어떻게 수업을 준비하셨나요? 지도서, 네. 교사용 지도서. 그 다음 또 있나요?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끝인가요? 물론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장에 나가셔서 수업을 이제 만들어 가신다고 하셨을 때는요, 요걸로는 안 됩니다. 물론 당연히 참조해야 되죠.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당연히 참조해야 되고요. 그게 여러 가지 것들을 참조해야 됩니다. 다양한 수학과 관련된 도서라든가 잡지, 자료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조합해서 수업을 구성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한순간에 그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신입 교사로 나가서 내가 이렇게 자료를 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도 안 되고요. 그런 그 능력도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좀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사 1, 2년 하고 마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 10년 이상, 최소한 20년까지도 교사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내가 성장해 가겠다라는 데 포인트를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수업을 준비하실 때 조금씩 자료를 준비해 두시고 모아 두시고 그것들을 다음 해에도 재탕, 3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도 또 모으는 거죠. 그렇죠. 그 수업을 준비할 때 또 자료를 모으고 이렇게 자료가 하나씩 매 해마다 누적해서 축적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나중에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적어도 한 10년 정도 이상 되면은요, 그 정도 과정을 계속 해왔다고 했을 때 거의 베테랑 수준의 교사로 진입하게 됩니다. 자료의 수집과 이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자료뿐만 아니라 외국 자료까지도 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어를 좀 해야 되겠죠, 열심히. 예. 요즘 학생들은 영어를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는 이제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전문성들이 향상이 되는데요. 그건 이제 학생들에 대한 이해죠. 이 학생들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오개념인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는 누가 가르쳐줘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학생과 직접 만나서 부딪혀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발문 능력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어떤 문제를 제시해야 학생들의 그 질문을 계속 끌어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현장에서 부딪혀가면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여러분께는 꼭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전문성이 뭐냐면요. 도구의 사용인데요. 여러 가지 도구, 그러니까는 뭐 빔 프로젝트는 기본이고요. 수학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다루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의 활용도 전문성에 포함시켰습니다. 네. 연속과 관련된 서적들을 다 모읍니다. 네. 그러면 A라는 서적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요. B라는 서적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요. C라는 서적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 책이 똑같은 캘큘러스지만 그 안을 사실 들여다보면 저자가 강조하는 부분이 굉장히 자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권의 책을 제가 구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러 권의 책을 참조하면서 읽어가면서 연속에 대한 수업을 준비하면서 학생들하고 어떤 질문을 해야 되고 어떤 문제를 제시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가 떠오르게 됩니다. 수업을 하다 보면은 학생들하고 이렇게 그 의사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선생님들이 각자 좋은 수업이 어떤 수업이다라는 거를 이제 자기만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하지만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수업이라는 학생들하고 의사소통이 계속 진행되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묻고 학생이 답하고 이런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업이 저는 좋은 수업이고 제가 하기에 또 즐거운 수업인 것 같습니다. 이런 수업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선생님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학생의 돌발 질문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적을 참고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책을 읽다가 아주 좋은 말을 발견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책들이 집에 많이 있으면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그래서 과감하게 투자를 할 필요가 있고요. 교사가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봉이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다른 굉장히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직업에 비해서는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상쇄하면은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 시간과 돈을 과감하게 자기 그 수업 연구에 투자함으로써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학생들한테 돌아가거든요. 여러분께서도 고등학교 고교실을 거쳐왔기 때문에 알겠지만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딱 금방 알게 되죠. 이 선생님께서 노력하시는 분이다. 아니면 그냥 작년에 했던 수업 그대로 하는구나. 이렇게 금방 눈치채실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연구하시고 투자하는 그 시간이 오롯이 학생들한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좀 교사 스스로도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학생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교사가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는데요. 그거는 교사의 사명감, 헌신이 어느 정도 필요한 작업입니다. 저는 수학을 여행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보통 여행하면 미지의 세계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이잖아요. 근데 수학 자체도 그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을 따라서, 그러니까 그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공간으로 들어가는 그런 여행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수학과 교육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전국 수학교사 모임에서 발행되는 잡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2008년부터 Mathematics Everywhere라는 그 꼭지로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수학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수학적으로 해결해 나가는지를 재미있는 주제, 토픽에 담아가지고 계속 글을 쓰고 있는데요. 제가 그 글을 쓰면서 이것이 학생들한테도 가능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009년부터 학생들하고 같이 시도를 한 게 바로 수학 찾기입니다. 수학 찾기는 실생활에서 수학적 문제를 발견하고 그거를 스스로 학생들이 해결해 나가고 그 결과를 기술하게 하는 프로젝트형 수행평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루트에, 그러니까 어떤 길에 따라서 따라와라가 아니라 어떤 점에서 학생들이 발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줬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외부에서 문제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가 부여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지식들을 찾아보게 되죠. 보통 수학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차근차근 그 스텝형입니다. 차근차근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스텝형인데요. 그런 것만 교육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뉴욕의 달튼 스쿨에 가서 수업 참관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선생님 수업 프리캘큘러스라는 수업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의 수업에서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용수철 있잖아요. 용수철 이렇게 늘어뜨리면 이게 주기 운동을 하잖아요. 그 운동을 수학적으로 기술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수학적으로 기술해 나가는데 그때 필요한 게 이제 뭐 상가함수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화두를 던집니다. 이거의 그 수학적으로 위치를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화두를 던지고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이 필요할까? 이렇게 사이사이에 그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학 교육 방법과는 좀 다르죠. 우리는 차근차근 배워요.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부터 배우고 또 라디안도 배우고 또 삼각 정리 배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활용 이렇게 접근하는데요. 그쪽 한 수업을 보긴 했지만 그게 전부인 건 아니지만요. 네. 주제를 던져주고 그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지식이 필요하고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저는 이게 지식의 확장을 자연스럽게 가능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찾아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료를 탐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로 다른 문제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또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죠. 예.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 이런 식으로 계획서, 중간보고서 결과물 제출하게 했고요. 계획서는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 조사로 끝나는 거는 다시 돌려주고 네가 문제를 찾아와라 이런 식으로 했고요. 마지막에 프리젠테이션, 포스터 이런 걸 제작하고 발표하게 했습니다. 평가도 했고요. 네. 학생들하고 했던 2009년에 했던 수학 찾기 모습입니다. 예. 잠깐 어떻게 했는지 잠깐 보시죠. 예.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어서 게시를 했습니다. 네. 주제는 굉장히 다양한 주제가 나왔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작년까지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수학찾기 교재를 50권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한 부씩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진행되구나 라는 걸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그 학생들과의 대화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그게 이제 수학 연구 논문인데요. 이것 또한 역시 학생들이 자기가 배운 교과 내에서 수학적인 문제를 찾아내고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협력하면서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소감을 항상 제가 적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말은 논문, 그럴싸한 논문이지만 사실은 논문은 아니고요. 그냥 보고서 정도 형식인데요. 마지막에 그 소감을 적게 했더니 어떤 친구가 이제 이런 소감을 적었어요. 인상 깊은 게 자기가 그동안은 수학을 별로 재미없었는데 이제 내가 수학을 좀 다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죠. 이러한 경험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수학 연구 논문도 하나 엮어가지고고 예. 이거는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이미 다 게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오시면 수학과 자료실에 저희 학교에서 저희 학교에서 일어난 수학과 활동들의 모든 내용들이 다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건 좀 대중적인 학생들과 조금 더 가볍게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건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 체험전입니다. 수학 체험전. 그래서 Exploring Mathematics라고 해서 좀 멋있게 이름도 만들고 학생들과 같이 했던 것들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진행 요원들을 미리 훈련을 시켰고요. 저희 학교에 그 체육관이 있거든요. 체육관. 예. 체육관에 부스를 마련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경험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흥미 위주의 체험이 아니라 조금 깊이 있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매뉴얼도 제작을 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잠깐 또 실험 수학과 관련된 모습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무게 중심을 찾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 그래서 문제가 제시가 되고요.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과정 적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수업 끝나고 나서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건 도미노 밀어내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 조화급수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를 이제 거꾸로 뒤집으면 모비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균형을 잡아서 모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 농구공 채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실 내에 농구공을 채우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이 채울 수 있을까를 이제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대신 탁구공 가지고 또는 공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비눗방울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3차원이고요. 2차원에서는 그 최단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는 점을 찾는 거죠. 그런 실험들. 예, 여기 3점이나 4점을 연결하는 가장 최단 거리가 되는 그런 지점, 페르마 포인트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예. 삼각형의 경우는요. 예. 실제로 그 각이 120도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고요. 예. 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다 수업 끝나고 나서 학생들한테 소감을 좀 적어내게 했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이라서 또 의견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수업을 하려면요, 선생님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과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많이 있군요, 과제가. 예. 저는 중요한 게 이 학생수 감소입니다. 학생수 감소요. 이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돼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출산율 저와 함께 자연스럽게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저뿐만 아니라 몇몇 선생님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학생 수를 감소시켜라 하는 문제는 이제 해결이 돼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마다 교육적인 편차가 있어서 어떤 지역에 이렇게 몰린다는 게 지금 그게 문제죠. 그러면 우리가 예비교사나 교사가 준비해야 될 건 뭘까요? 이제 학생수 감소는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럼 뭘 준비할까요? 그렇게 원했던 학생수 감소가 오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되죠, 그러면? 그러면 가르치기 편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학생들한테 더 활동적이고 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걸 미리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아주 제가 처음에 강조했던 문제죠. 예, 수능 중심의 학교 평가 방식이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이거 없어질까요? 없애야 합니다. 예, 그게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제 더 이상 팔짱을 끼고
당신의 수학 성적을 높여주겠다고 광고하는 사진이 버스에 붙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도 하셔야 할 일입니다. 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요.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교사의 행정 업무 축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무 바쁘다. 교사하기가 가르치는 것도 힘든데 교사하는 게 너무 바쁘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행정 업무도 이제 축소돼 가고 있습니다. 학교에 행정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제반적인 환경들이 굉장히 잘 이제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되시는 예비 선생님들께서는 이걸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힘드셨죠? 예. 몇 가지 질문을 제가 받고요. 거기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공부학과 수학교육과 이선재라고 네. 아까 그 전시회 같은 거 하는 그런 거 하는 데 있어서 교구 같은 거 가격을 한번 알아본 적이 있어요. 가격이 되게 많이 비싸고 네. 네. 그런 거는 어떻게 충당하시나요? 네. 교과교실제 교과부에서 한 3년 전부터 교과교실제를 사업을 시행했고요. 올해로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교과교실제를 하면서 엄청난 예산이 학교에 투입이 됐습니다. 거의 100억 단위의 예산이 투입이 됐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역사상 교육에 이마어마한 투자, 그러니까 단기간에 한 프로젝트로 이마어마한 교육에 투자가 된 적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교과교실제 이제 발표회 하잖아요. 교과교실제를 마무리했으니까 교과교실제를 성공적으로 잘한 학교들을 이렇게 모아서 발표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과교실제를 했던 학교들의 대표들이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이거 교과교실제 실패다.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아, 교과교실제 너무 좋다. 그리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후자죠. 당연히 후자죠. 그렇죠? 저는 그게 교과교실제가 아주 특별해서 그런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까요? 그동안 우리 교육에 그만큼 투자가 있지 않아왔다는 거죠. 그걸 반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과교실제와 관련해서 이제 질문에 답을 하겠는데요. 특히 수학과 관련해서 수학 교과교실제를 만들겠다고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선생님들한테요. 그러면 선생님들께 생각하시는 게 보통 뭐냐면 비싼 교구를 구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특히 이거에 편승해가지고 교구들을 비싸게 만들어가지고 파는 그런 업체들이 있거든요. 물론 꼭 필요한 교구들은 좀 비싸더라도 구입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교구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업체가 많긴 많지만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교구를 사용해서 어떤 학생들과 대화를 하고자 하신다면 가능한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주위에 그러니까 이건 수학 교구다라고 이름 붙은 순간 거기에는 굉장한 가격이 매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 교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마트에 가서도 예를 들어서 이쑤시개 같은 것도요. 이쑤시개가 수학 교구입니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쑤시개 가지고 수학 교구로 자기가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있는 그 재료들을 수학 교구로 만들어 가는 것. 그게 수학 교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게 고비용을 지출하지 않고도 학생들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왜 교구를 사용하는 게 왜 안 좋냐면요.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인 사고를 하려면 비싼 교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이런 내용에서는 수학적인 문제를 떠올릴 수 없습니다. 두루마리 화장도 굉장한 수학적인 교구입니다. 저희 학교가 3월 14일 파이데이를 기념해서 원주율 구하는 대회, 경진대회 비슷한 걸 하는데요.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학생들한테 두루마리 화장지를 하나씩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원주율 파이를 계산해라. 그 결과를 써서 제출해라. 그걸 심사해서 내가 시상을 하겠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쑤시개였거든요. 이쑤시개 한 통씩 주고 이거 가지고 원주율 계산해라.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교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수학적인 아이디어, 문제들을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네. 네. 학교교과 활학원 박승정입니다. 네. 방과후 활동 수업 있잖아요. 네. 그거 강제적으로 참여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겁니까? 그거는 학교의 그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거의 자율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도 자율적이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강좌를 개설을 하고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신청해서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역은 상황이 좀 나쁩니다. 그러니까 지역은 아무래도 사교육 쪽이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의 요구가 뭐냐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학교가 거기에 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자율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자율적으로 하면 안 되고 그때는 강제적으로 다 남아서 방과후 학교를 해라. 그래서 지역마다 그건 특색이 다릅니다. 네. 네, 그러면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요. 저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분까지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 있냐면 그것은 수학으로 학생들을 줄 세우지 않는 교육을 만드는 겁니다. 예. 미술이나 음악 이런 능력과 수학적인 능력 저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수학이라는 게 평가의 용이성 때문에 수학이 지금 학생들 줄 세우는 도구로 전락을 했다는 거죠. 학생들은 우리들의 자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후를 보장하는 자원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의 시간을 우리가 뺏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들을 고민하고 인생에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겪게 하고 그런 시간을 우리가 돈으로 착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더 멋진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시간을 허락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